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봤었죠.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봤었고, 그 중에 이제 대외 정책을 얘기하면 요 단어를 생각을 해야겠죠. 쇄국. 그죠? 그래서 나라를 틀어막는 쇄국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문호개방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뭔가 국가 정책이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셋 중에 하나겠죠. 뭐 뭔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심하게 받아서 완전히 이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아니면 흥선대원군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근데 이제 어 결과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집권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역시 그 아들이 왕인 거잖아요. 본인이 왕인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대신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건데, 아들이 언제까지 어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기는 한데, 근데 사실 흥선이 물러나는 이유는 아들이 나이가 됐다는 것 말고도 또 있어요. 요 당시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기억나시겠지만,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런 상소문을 쓰죠. 어,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셨고, 또 총명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종께서 직접 친정을 하실 때가 되셨으니 흥선께서는 물러나심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이렇게 상소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흥선대원군이 이걸 보는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도 물러난다는 거죠. 왜 물러나냐면, 어,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지가. 지지가 없으면 왕조차도 정치를 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왕이라고 해도 만약에 백성들에게 지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농민분기가 벌어진다든지, 뭐 밀란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임슬농민분기 때처럼.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 일반 백성들한테도 어때요? 우리 뭐 호포제 사창제 할 때는 좋았지만, 서원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만, 경복궁 다시 짓고 그것 때문에 당백전 발행하고 물가 폭등하고 하면서 일반 백성들한테 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원을 정리했기 때문에 유학생들, 유교를 공부하시는 유학생들한테도 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또 쇄국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나라를 문을 열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지가 없고, 즉 국가 전반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지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미 충분히 된 고종이 집권하게 되고, 플러스로 고종의 아내인 민 씨가 함께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요렇다는 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쇄국 정책이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개화, 뭔가 우리가 문을 열고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하면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뭐 박규수, 뭐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뭐 오경석, 유대치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이런 개화론자들, 여기서 말하는 개화론자라고 하는 건 이제 나라의 문을 열고 다른 서양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좋은 면들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화론자들, 개화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구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이제는 본격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운요 사건의 이 운요는 배예요, 배. 배인데 군함이야, 군함. 굉장히 큰 군함인데, 운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여기다 배를 띄워요. 배를 띄운 다음에 요 큰 배를 바닷가에서 보일 정도로 되게 해안가에 가까이 배를 띄운 다음에 천천히 한 바퀴 이렇게 빙 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빙 돌고요. 마지막에 강화도 앞바다 가서 강화도의 반대편에 대포를 빵빵 쏘는 거죠. 이거 전반적으로 뭐예요? 위협이죠, 위협. 위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정도는 수업 시간에도 했던 얘기인데, 생각해 볼 만한 게, 이게 지금 만만한 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막 위협도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개항했으니까 개화도 먼저 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발전했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개항한다고 개화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들의 노력은 인정해 줘야 돼. 일본은 미국의 강요로 개항을 하죠. 개항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든 게 번역원이죠, 번역원. 그래서 이 번역원에서 이제 국가 재정이 되는 대로 서양의 학문 어떤 지식들, 논문들, 서적들 이런 거 다 사들여서 번역원에서 충분히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어떤 서양의 기술을 100% 따라갈 수 없겠지만 이 번역원의 노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양의 기술을 배워 나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보다는 훨씬 압도적인 기술을 먼저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운용으로 막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조선을 협박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무섭지 않겠어요? 무섭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뭐 일본의 위협에 어떤 굴복한 것도 있고요.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저 정도면 서양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 일본보다 더 할 거고, 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영국이니 프랑스니 미국이니 하는 서양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아는,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일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과 첫 번째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정식 명칭은 소위 조일 수호 조규인데 우리가 보통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훨씬 더 많이 부릅니다. 강화도 조약은 당연히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위협 속에서 진행이 된 조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평등 조약이죠. 이 내용을 보면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항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뜯어봐야 되는 게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한대요. 자주국이라고 하면 나 스스로가 주인인 나라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다라는 거죠. 이게 자주국이에요. 근데 이 조항이 왜 들어오냐면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요거 생각하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좀 멀리 과거로 돌아가서 병자호란을 떠올리셔야 돼요. 병자호란은 청나라와 중국의 청나라와 조선이 벌인 전쟁이고 조선이 패배했죠. 그리고 조선의 왕 인조가 막 삼괴 구고두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막 세 번 뭐 절을 하고 9번 고개를 조아리고 해서 항복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의 결과로 조선은 어느 정도 청의 속방국 같은 관계가 된 거죠. 근데 강화도 조약에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 이걸 넣은 건 앞으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손을 떼라는 거지. 그럼 이제 누가 만지겠다? 일본이 만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한다는 건 앞으로 일본이 먼 미래 언젠가에는 조선을 차지할 거다. 누굴 밀어내고 청을 밀어내고 조선을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청나라와의 어떤 경쟁을 예고하는 문장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개항을 개항합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 개항을 어디 어디 개항했는지를 외워달라 이런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세 군데를 개항해요. 근데 요게 왜 하필 이 세 군데인지 의미는 생각해 보실 법한 것 같아요. 원산은 군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산은 역시 한반도 중에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무역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어디랑 가까워요? 바로 옆에 서울과 가깝죠. 인천에서 부천 건너면 서울이죠. 그래서 이제 인천을 개항한 건 수도 서울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외워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치외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건 뭐냐면 뭐 말 그대로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죠. 치외법권이라는 말 자체가 다스릴 치자의 바깥 외자예요. 바깥 외자고 그다음에 뭐 법이고 뭐 권리고 뭐 그런데 어, 치외법권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다스리는 곳, 즉 본토 바깥 지역에서 무언가 사건이 생겨도 본국의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한테만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인천이나 이런 데서 범죄를 저질러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재판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인이 저질렀다면 일본 가서 일본 재판을 받으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일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해안 측량권은 뭐 나왔다시피 바닷가의 뭐 깊이, 뭐 넓이, 길이 이런 것들을 측량, 재는 건데 요 권한을 또 왜 가져가냐면 어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마다 깊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바닷가의 깊이에 따라서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얕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조금 깊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깊으면 항구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깊지 못하면 여기가 이제 바다죠, 바다.
이렇게 깊지 못하면 항구를 못 만들고 뭐 해수욕장이나 그렇게 써야겠죠. 어쨌든 전 3면의 바다를 다 파악해서 본인들이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해안 측량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국토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 이걸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주권 침해죠, 주권 침해. 그래서 불평등 조약의 한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양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 허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계양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일본인이 한반도 전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일본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지역은 요 계양장, 인천, 원산, 부산 여기가 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이 일본 화폐를 쓰면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처음 도착하면 도착하는 곳이 공항이죠. 공항 안에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는 한국 돈을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 무제한 허용 요게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말 그대로죠. 어 일본으로 곡물 유출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건 일본 상인이 한반도에서 쌀을 아무리 많이 사도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에서 전체 쌀 생산량의 한 95%를 일본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린 뭐 먹고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지. 왜 일본이 이걸 원했냐는 거죠. 왜?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 안에 쌀이 많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한테서 가져간 거 포함해서 많기를 원하는 건데 그 얘기는 쌀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왜 쌀값이 떨어지길 바라냐면 일본도 어쨌든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상품을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일본의 기술이 서양만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은 뭐 당연히 우리보다는 100번 낫지만 서양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기술이 조금 떨어지니까 상품이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렇대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에 내놓을 때 우리가 조금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걸 사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기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팔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죠. 그게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근데 이렇게 가격을 낮추려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근데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원료값 아니면 노동 아니겠어요? 인건비. 근데 이제 원료값은 일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월급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럼 노동자들이 싫어하더라도 조금 견디게 만들어 주려면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그 쌀의 가격을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쌀의 가격을 낮춰주면 월급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겠다. 그걸 위해서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 무제한 허용 이 조항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무관세, 무항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관세, 무항세 둘 다 이 무자가 없을 무자겠죠. 무항세 같은 경우에는 항세라고 하는 게 항구 이용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상인이 뭐 인천이든 원산이든 부산이든 항구를 썼으면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원래는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죠. 호구죠, 호구. 그죠? 그다음에 무관세 역시 관세를 안 받겠다는 건데 관세는 뭐예요? 관세라고 하는 건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관세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매겨서 수입품을 좀 더 비싸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세금이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문에 붙이는 세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세를 매기고 거둘 수 있는 건 그 나라의 주권에 해당해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건. 근데 무관세, 즉 관세를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일종의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나올 얘기긴 한데 조선 책략이 또 책이 유포가 되고요. 요거는 뒤이어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치외법권, 뭐 치외국대우 이런 불평등한 내용으로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저런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최외국대우는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최외국대우의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최혜국이라고 하면 요건 나라일 거고 대우를 한다는 거잖아요. 최혜가 최고의
혜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애국 대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 쓰지? 조선이 A 나라, B 나라, C 나라가 있어요. 각각 조약을 맺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 나라에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가장 좋은 혜택을 A 나라에도 자동 공통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조선이 원래 관세를 100% 걷는 나라라고 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이 있으면 관세 100% 붙이면 수입품이면 이 10,000원짜리 상품이 20,000원에 팔리겠죠. 근데 B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그럼 일단은 이 상태는 세 나라 다 관세율이 100%겠죠. 근데 B 나라랑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B 나라를 관세를 50% 매기기로 했어요. 근데 A 나라는 최애국대우 조항이 있어. 그러면 이건 분명히 조선이 B 나라한테 관세율을 낮게 매긴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혜택이 A 나라에도 자동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C 나라한테 관세율을 더 낮춰서 줬어요. 25%로. 그러면 이것도 C나라에 대한 혜택이죠. 그러면 최애국 대우도 공동 적용을 받아서 25%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최애국 대우인데 처음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최애국 대우 조항을 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이랑 조약을 맺은 뒤로 다른 여러 나라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른 나라들,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어, 조선이랑 조약을 맺을 때 최애국 대우 조항을 꼭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양보하더라도 조약을 개정해서 최애국 대우 조항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무관세였었잖아요. 기억하시다시피. 근데 이제 관세도 매길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곡물 유출도 무제한 가능했었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조선에게 몇 가지 것들을 양보하되 그렇되 최애국 대우 조항을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약을 다시 맺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강화도 조약이랑 그 뒤에 여러 조약들을 맺고 이제 수출 수입을 시작해 보니까 우리 물건이 잘 팔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맺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개화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다른 나라를 배우고 뭔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 개화 정책 추진의 총괄 기구로 있었던 게 바로 통리기무화문입니다. 통리기무화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통리기무화문 안에 되게 많은 개화정책 기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많은 기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새로운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별기군이에요. 별기군은 무위형, 장어형 이렇게 두 개의 부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군대니까 뭐 새로운 무기 완전 모든 것이 다 세핑이야. 그죠? 그래서 다 뭐 이제 옷도 새거 뭐 뭐야 무기도 새거 훈련 방식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완전 새로운 방식의 훈련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별기군들을 데리고 이제 별기군을 만들면서 기존의 군대를 없애고 별기군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군인은 그냥 있는 상태로 별기군을 만들었다는 거죠. 요게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절을 파견해요. 사절을 파견하는데 일단 가까운 데부터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본, 청해 각각 보냅니다. 거기서 1, 2차 수신사, 조사 시찰단, 그다음에 뭐 청나라인 영선사, 어, 미국에는 보빙사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일본의 1, 2차 수신사 갔던 거는요. 사실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이랑 뒤따른 조약들이 불평등했기 때문에 그 조약의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조약을 고쳐달라.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보냈던 건데 일본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돌아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1, 2차 수신사들이 조약은 목적대로의 조약은 개정하지 못했지만 가보고 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우리랑 모든 막 이렇게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시찰단은 아예 목적 자체가 일본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요. 청나라로 보낸 영선사는 무기를 배우러 간 거고 그래서 돌아와서 기기차양이라고 하는 무기 제조 공장을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정말 용기 내서 한번 멀리까지 가본 거죠. 그래서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저기 이런저런 나라들로 우리가 이제 좀 더 개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흥선대원군 때까지는 쇄국을 했었죠.
흥선까지는 쇄국을 했었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는 이제 고종, 그다음에 민씨가 집권하면서 뭐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그죠? 그다음에 통리기마문 만들고, 별기군 만들고, 사절단 파견하고 이런 정책을 했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다 국가의 정책인데 성격이 되게 상반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고종과 민씨의 뭐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통리기만 만들고 이런 정책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해 본다면 흥선대원군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진보는 뭐야? 뭔가 변화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게 진보죠. 보수는 지금 있는 것들 기존의 가치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저게 뭐야?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보수라고 볼 수 있겠죠. 고종이랑 민씨가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통리기만하고 요거는 진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조선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국가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계속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뭔가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나라를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거고, 또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에도 고종과 민씨, 민비가 뭐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통리기마문하고 이럴 때도 보수적인 생각, 우리가 다른 나라랑 교류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과 민씨가 막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통리기만 만들고 개화 정책 할 때 그때 보수적 생각을 갖고 서양이랑은 교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위정척사예요. 위정척사. 위정척사는 여기 이제 발을 위가 아니고 지킬 위, 그다음에 발을 정, 그다음에 배척할 척, 사사로울 사자인데 바른 것을 지키고 사사로운 걸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바른 것은 유교 전통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배척할 것은 서양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 문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정척사인데 어, 이분들이 활동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뭐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들이랑도 조약을 체결하고 여러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지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 얘기했었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황준센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쓴 책인데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조선이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선 어떠한 책략을 써야 되는가? 요걸 얘기한 건데 이 책에서는 조선이 지금 되게 위기라고 해요.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진짜 조선의 큰 위협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왜냐면 러시아는 너무 크기도 크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는 지금 보시면 요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다 육지고 여기는 바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 건너면 북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기도 크지만 너무 춥다고. 그리고 항구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는 건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항구들이 다 얼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항구가 없고요. 그래서 뭐 상거래나 군사훈련, 군사작전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선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얼지 않는 항구야. 않는 항구를 갖고 싶은데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만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 책략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조선은 약하면서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반드시 조선을 위협할 거다. 근데 조선은 러시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러시아를 혼자서 단독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동맹 맺고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왜냐면 미국은 일단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조선이 너무 멀고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영토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얘기 중에 위정책사파들은 청나라랑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받아들였어요. 그건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미국인 거예요. 미국. 미국이랑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지냈다고. 사실 조선이 알고 있는 미국은 신미양요 때 미국이 사실 다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나라란 말이야, 미국은. 근데 무슨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랑 뭐 동맹을 맺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위정책사들이 조선 책략을 읽고 반대했던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반대해서 영남만인소 만원책 써서 이런 막 상소문도 올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직전이 되면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우리가 그동안 개화 정책들을 쭉 보다가 위정식 사회 활동을 봤잖아요. 이 얘기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나라의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으로 생각해서 빨리빨리 열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꼭 봐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배울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게 보수적 인물들이 벌인 사건인지 진보적 인물들이 벌인 사건인지도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게 이모군란인데요. 이모군란은 사실 딱 이렇게 단어만 보셔도 어떤 사건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이모년일 거고요. 군란은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선의 군대를 보면 별기군, 신식군대와 기존 군인이 있죠. 근데 뭐 당연하게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겠지만 별기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단 말이에요. 옷도 세핑 주고 무기도 세핑 주고 모든 것이 세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별기군에 더 많은 돈을 쓸 텐데 조선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별기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기존 군인들, 구식군인들은 돈을 거의 안 준다는 거죠. 근데 기존 군인이나 별기군이나 다 직업 군인이거든요. 월급 받고 군 생활을 해요. 그러면 별기군들은 월급을 잘 받았겠지. 그런데 기존 군인들은 월급을 거의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존 구식군인들이 몇 달을 월급을 못 받고 있다가 드디어 월급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뭐 이래? 네, 집합을 하래요. 그래서 선해청이라는 창고 앞으로 집합하러 갑니다. 가서 이제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쌀로 준대요. 쌀로. 그거부터가 좀 깨림칙하죠. 근데 쌀로 준다고 하는데 쌀을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부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렇게 쌀 바구니가 묶여 있어요. 쌀 짐이. 그래서 딱 받아보니까 딱 느껴지죠. 쌀이 아니다. 그죠? 몇 달 만에 주는 월급이 쌀로 준다더니 돌덩이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식군인들의 별기군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이제 별기군만 잘해주고 구식군인들은 뭐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 별기군 조직 이후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모군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모군란의 특이한 점은 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별기군들을 일본인이 교관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이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구식군인들, 기존 군인들이 볼 때는 별기군을 포함해서 별기군도 개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화 정책으로 별기군이 만들어졌는데 별기군의 훈련을 다 일본인 교관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이 볼 때는 별기군을 포함해서 이 개화 정책 전체가 되게 일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어, 하층민들, 즉 사실 누굴 하층민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긴데 일반 백성들이 이 이모군란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한 어떤 굉장한 반일 감정, 공격성 이런 것들을 보였다는 거.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별기군 포함한 모든 개화 정책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백성들도 되게 많이 참여했다는 거. 근데 일반 백성들이 왜 참여할까요, 여기에? 사실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는 건 그 일으키다가 잡히면 죽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일반 백성들도 참여하느냐 이거죠. 왜냐면 둘이 같이 활동을 한다는 건 뭔가 불만이 같다는 거죠. 불만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뭐가 불만인 거예요? 지금 구식군인들도 분노가 시작됐던 포인트는 별기군이 조직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별기군은 개화 정책에 의해서 조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식군인들도 개화 정책에 대한 역겨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개화 정책하면서 통리기금원 만들고 그 안에 되게 많은 부처들을 만들어요. 그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도 엄청 많이 걷었겠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뭐가 역겨운 거예요? 바로 개화 정책이 역겨운 거지. 그러니까 구식군인들도 별기군을 만들었던 개화 정책이 역겹고 일반 백성들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됐었던 저 개화 정책이 역겹고 둘 다 개화 정책에 대한 역겨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화 정책이 역겨워서 그거에 공감해서 일반 백성들 군인들이 같이 이렇게 군란을 일으킨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의 이 이모군란은 진보적 사건이에요, 보수적 사건이에요? 보수적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란을 막 일으키고 나서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정부 고관도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때려 엎고 막 해요. 반일 감정이 막 심했으니까.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보수의 왕, 보수의 리더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그럼 흥선대원군 입장에선 본인이 지지가 없어서 그동안 지지가 없어서 물러나 있었는데 드디어 지지해줄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잠시 집권하고요. 흥선대원군은 본인이 빗방 늙은이로 물러나 있으면서 보기에 역겨웠었던 정책들, 그 이른바 개화 정책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리기무하문 그리고 별기군을 철폐해버립니다. 그리고 개화 정책이 중단되는데 요때 청나라가 개입을 해와서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압송해 갑니다. 청나라로 끌고 간 거죠. 왜 청이 들어오냐면 사실 원래는 병자호란 뒤로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잖아요.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점점점 강화도 조약 때부터 무슨 뭐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걸 규정하더니 그래서 청나라한테 막 좀 견제를 한 거죠. 조선에서 손 떼라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이런 개화 정책에도 막 이렇게 자기들 교관을 보내주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 조선을 일본한테 뺏기나? 이런 위기의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대신 진압을 해주고요. 그리고 청나라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내정 간섭, 정치에 대한 간섭을 되게 심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무역장정을 무역조약을 다시 맺게 되는데 이거 이름이 너무 길죠. 근데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조청 머시기 나오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중요해요. 청상인의 서울 진출 허용이라고 돼 있죠. 즉 저 얘기는 원래는 기존에 어떤 상인들이 어느 나라 상인들이던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화도 조약이다. 그러면 인천, 원산, 부산이 개항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서울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건 분명한 혜택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뭘 떠올려야 돼요? 최애국 대우를 떠올려야죠. 그래서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으로 청나라한테 이 혜택을 주고 나서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혜택을 같이 자동적으로 같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토는 5만 나라들의 상인들이 다 돌아다니는.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청나라 상인들이 아무 데서나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똑같은 혜택을 최애국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안에는 여러 각지의 수많은 나라들의 상인들이 있겠죠. 그럼 기존의 우리나라 상인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맺는데 제물포라고 하면 이제 인천의 항구를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제물포 조약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모군란 진행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습격되죠. 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제 공사관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사관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의 외교부에서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일본 외교부도 없어서 일본 공사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지만 일본이 관리하고 일본 외교부 직원들이 들어와서 지켜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모군란 벌어졌을 때 일본 공사관을 지켜주지 못했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사관 부서진 거 배상하고 그리고 공사관을 너네들이 지켜야 되는데 너네들이 못 지키지 않았냐? 그럼 앞으로도 너네들이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사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군대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못 지켜준 거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그래서 일본군 주둔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